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구부러진 엄지발가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초상화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정신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기록 정신을 가지고 살았나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책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감명 깊게 읽었던 봤던 책인데요.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이라는 거예요.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이다. 이 책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뇌파를 측정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발에다가 자극을 줘서 얼굴에 변화가 오는지 뇌 변화가 오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바빈스키 반사라고 해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뇌파와 발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이야기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죠. 가천대 총장이셨던 이성락 선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은 바로 이성락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이성락 스님은 피부과 의사이시거든요. 근데 그림을 너무 좋아하세요. 독일에 유학을 가셔가지고도 세계적인 그 명화들을 감상을 하시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미술 평론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우연하게도 우리나라에 이 초상화, 조선시대 초상화들을 보시면서 얼굴에 뭐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피부병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간이 나쁘거나 황달이거나 아니면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환자들의 모습들이 조선시대 초상화에 그대로 다 그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연구를 하셨어요. 이성락 선생이 피부과 의사로서 조선시대 초상화를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시게 된 게 초상화에 이 우리 한국인의 선비정신이 나타나 있더라. 전혀 속이지 않고 다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조선시대의 초상화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 선비정신이 기록정신으로서 우리의 예전 무구정광 다단이경 있잖아요. 세계 최고 오래된 목판 인쇄술, 직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그다음 팔만대장경,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우리의 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기록했느냐,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기록하는 우리의 기록문화의 정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DNA에 있고 우리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든 불교 시대든 유교 시대든 상관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정신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현재 지금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국인의 어떤 이런 문화예술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감명을 주는 이유는 핍진성 때문이야. 핍진성.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아주 묘사가 지극하단 말이죠. 그래서 울렸다가 웃겼다가 마음에 어떤 감동을 일으켰다가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멋지게 표현하고 기록했던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의 전통이 현대의 시나리오와 웹툰에 나타나면서 그게 세계적인 명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K-팝 가수들의 노래의 가사에 그대로 다 반영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는 것이 우리가 한류를 연구하는 한류학의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문화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기에 잠깐 더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앞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생의 굽어진 엄지발가락을 논하며 방가사유생의 사유는 생각이 아니라 선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이규황 선생님의 책 내용과 이성락 선생의 글을 읽고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써본 글이었다. 최근에 미륵 성불경을 보다가 여기에서도 엄지발가락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내심 다시금 놀라게 되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구절이 새롭게 보인 것이다. 미륵은 도솔천에서 일생 보초보살로 있다가 한 생을 보초로 있는 겁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륵불이라고 하는 분은 미륵보살은 이미 공부가 끝이 났고 도솔천에서 이제 다음 한 생만 이제 받아서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이제 미륵불로 오기 때문에 일생 보초보살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공부가 다 되셨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이 그 보리수 아래서 6년 고행이 필요 없고 용화수 아래 그냥 하루 만에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회에 걸친 법회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미래불이다. 그런 미래불이 미륵불이죠. 석가는 미륵이 당내불임을 증명하기 위해 당내불을 하는 거는 당연히 마땅히 온다는 거예요. 다음 나 이후로 오는 부처님은 미륵불이다 이렇게 그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느냐? 가섭존자가 증명을 해줍니다. 정법 안장을 전등한 제자 가섭존자에게 가사를 전해두었는데 미륵은 성불하고 나서 이 가사를 받으러 가섭이 정진하는 기사골산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정법 안장을 이은 전법인데요. 깨달음을 이룬 분들에게 법을 전하게 되어 있지요. 가섭존자는 열반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라한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성불하셨어요. 가섭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미륵이 오실 때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섭존자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미륵불을 미래불이라고 증명하는 증명법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열반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부처님께 받은 가사를 미륵불에게 입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 입혀주고 나서 마지막에 가섭존자가 하늘에 이제 승천을 해서 올라가면서 다비가 돼서 이 사리가 돼가지고 두둑두둑 다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미륵 삼부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섭존자는 열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다시 다 오십니다. 미륵불이 올 때까지는 중생 제도를 해야 되고 미륵이 오신 걸 증명해서 이 세상을 용화정토로 만들기 위해서 다 열반에 들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는 분들은 공부를 못해서 공부 성취가 안 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다시 윤회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재래인이라 그래요. 그런 분들을. 다시 오신 분이에요. 안 와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시 옵니다. 가섭존자가 기사굴산에서 미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불법을 증장하고 불국토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 놓고 미륵불이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살을 뭐라 그럽니까? 가규정이라 그래요. 가규정. 깨달음을 이뤘으나 그죠? 무정하지 않고 그죠? 무정하지 않고 그 중생을 생각하는 그 자비심의 유정한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열반에 들어버리지 않은 분을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조사 역대 큰 스님들이 새로 다시 오세요. 이분들을 재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아랑가를 증득했는데 왜 다시 오느냐? 공부 덜 끝나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미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와서 일을 하러 온 거다며 세세상행 보살도를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때 미륵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섭을 만나는 장면이 매우 이채롭게 묘사되어 있다. 어디에요? 미륵경전에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미륵 성불경에는 희한하게도 미륵이 산마루에 올라서 엄지발가락으로 산을 누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러분, 미륵이 엄지발가락으로 산을 누르면 온 땅이 18가지로 진동을 합니다. 산마루에 오른 미륵이 전륜성왕이 성문을 열듯 힘들이지 않고 기사골산을 두 쪽으로 열자 가섭이 나타나서 미륵에게 가사를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미륵이 때가 돼가지고 가섭존자에게 이 가사를 받으려고 할 때 산마루에 올라가서 엄지발가락으로 산을 누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 10주 초주에
수미 정상에 올라가는 그때의 부처님이 엄지발가락으로 방광하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선정에 들어서. 여기는 미륵 부처님이 기사굴산을 이렇게 열고 나올 때 말이죠. 진동을 할 때 엄지발가락으로 누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엄지발가락으로 방광을 하고 마지막에 미륵이 돼서 마지막으로 산문을 열고 이제 세상에 용화정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섭존자를 만나러 나올 때도 엄지발가락으로 누른다. 이게 엄지발가락의 상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사굴산을 두 쪽으로 열자 가섭존자리 나타나서 가섭이 나타나서 미륵에게 가사를 바치는 것이다. 이처럼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에서만이 아니라 미륵 성불경에서도 엄지발가락은 특별한 위신력과 독특한 의미와 상징을 은밀히 숨겨두고 있어서 향후 뇌과학의 의학적 성과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 엄지발가락, 방광했을 때 첫 번째 방광하는 자리가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이루고 처음에 방광을 엄지발가락으로 했다는 내용과 선정에 들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경전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과학이 증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불교 과학이 있어야 돼요. 불교 과학이 있어야 됩니다. 불교 공부 다 한 사람이 과학자가 돼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공부하는 세월이 이제 장차 그 하나의 분야가 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표적인 이 내용이 오늘의 이성락 선생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선정과 엄지발가락의 관계에 대해서 심증만 가지고 있던 차제에 이를 더욱 확신하게 만든 것은 이규황 선생과 이성락 선생 두 분의 책과 글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나는 최근에 이성락 선생의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이라는 저서를 접하는 행운을 얻었고 이 특별한 책은 올 상반기에 만난 도서 중에 가장 의미심장하게 읽은 한국학 관련 저술이 되었다. 이 속에는 한국인의 세계관과 신미관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가득했다. 여기에 계신 분이 이성락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말이죠. 독일 유학까지 하고 오신 피부과 의사이신데 조선시대 초상화를 연구했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은 독일에서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활약해온 저명한 피부과 의사였는데 77세의 나이에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 병변 연구로 명지대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유학 중에도 박물관에서 그림 감상하는 것이 취미였던 선생은 초상화에 피부 질환들이 나타난다는 것에 착안하여 조선시대 초상화 519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4분의 3의 초상화에서 천연두, 노인성, 흑색점, 검버섯, 황달 등의 피부 병변이 보였고 이 밖에도 백반증, 무모증, 다모증, 털이 없거나 털이 많거나 그죠? 사시, 흉터, 점, 실명, 깊은 주름, 여드름 등 얼굴에 나타난 갖가지 흠집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화폭에 옮겼던 조선 초상화에 지나칠 만큼 솔직한 특징을 발견해냈다고 한다.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포토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초상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초상화라고 하는 거는 훌륭한 분들에게 주는 국가의 선물 같은 거거든요. 이분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도 이분의 초상화를 모시고 이분의 위패와 사당에서 혹은 불천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게 해서 영원히 이분의 높은 정신과 고매한 그런 업적을 길이길이 남기세요 해서 국가에서 특별하게 초상화를 제작해서 그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좀 예쁘게 멋있게 흠집이 없도록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증명사진 같은 거 다 포토샵 하잖아요. 더 주름도 없애고 점도 없애고 뭐 더 이렇게 예쁘게 당연히 조금이라도 다 하게 돼 있는 건데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조선시대 초상화는요. 포토샵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진실되고 그냥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죠. 선생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성락 선생님이 참 집요하게 연구하셨어요. 멋진 연구를 하셨습니다. 조선의 화가들은 피사인의 얼굴에 보이는 피부병과 흉터들을 우직하리만큼 정직하게 화폭에 옮겼다고 한다. 현대인들은 본인의 얼굴을 여과 없이 촬영한 사진을 역사에 남긴다고 하면 누구든지 포토샵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선비들 역시 후대에 길이 남을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나은 모습으로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의 미화도 없는 솔직한 모습으로 역사에 자신의 초상을 남겼던 유별난 정직함이야말로 소름 끼치는 조선 초상화 화풍의 특징이자 조선 선비 정신의 발현이라 할 만하다. 한 번 좀 숨기고 싶었을 얼굴의 흠집을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있으려면 당사자가 담담하게 묵인하고 쿨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림 제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제작에는 철저한 원칙이 있었다고 한다. 500년이 넘는 왕조 전체를 관통하면서 보기 흉한 모습까지 남김없이 그릴 수 있었던 데는 대상의 모습뿐 아니라 그의 정신까지 담아야 한다는 철칙과도 같은 극사실주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했다. 조선 왕실의 기록인 승정원 일기 숙종 14년조 1688년 3월 7일자 기록에는 조선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초상화 제작의 원칙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유들이 이른바 털끝 하나 머리털 한 가닥 조금이라도 혹 차이가 나면 곧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은 과연 바꿀 수 없는 견해이다. 불역지론이다. 여러분 이 조선조의 이 원칙이 500년 동안 관통했는데 이것 역시 이성락 선생이 조선 초상화를 연구하면서 원칙이 있는가 찾아봐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상화를 그릴 때 이게 눈 같은 거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전신이라 그러거든요. 이 그림을 그려서 무엇을 남기는 겁니까? 이 정신을 남깁니다. 정신을 남기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단순히 그림만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을 드러내. 그러니까 초상화는 이분의 정신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꾸미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렸던 거예요. 참 여기에 이러한 있는 그대로 한 가닥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다. 이게 우리 한국의 기록문화, 이런 기록문화 전체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판 인쇄, 금속 활자, 그다음에 우리 그 팔만대장경 같은 기록문화 유산들, 그다음에 우리 현대에 있는 이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정확한 정직한 기록뿐만 아니라 정신을 남겨야 된다. 그렇게 이런 원칙이 있었던 거죠. 조선을 관통하는 초상화 제작의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한 인물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극도의 사실주의 정신은 조선 초상화 특유의 핍진성, 정말 아주 진실되게 그리는 형태로 500년간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원칙이 기록 문화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역사는 조선 왕조 실록과 승정원 일기와 같은 사료에 정확히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왕실에서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행동과 언어를 다 기록했던 거예요. 여기서 뽑아서 그 임금이 세상을 승하하고 나면은 왕조실록을 남겼던 거죠. 그러나 이거는 왕도 고칠 수 없었어요. 왕도 볼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왕의 뭐 잘못된 기록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고칠 수 없어요. 얼굴에 어떤 포토샵을 해서 뭐 고칠 수 없듯이 역사도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남겨서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역사가 남겨진다는 걸 알고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극도의 사실주의고 이게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은 이게 이제 조선시대만 해당했겠느냐. 그렇죠? 이걸 한국인 전체를 관통하는 수행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수행자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전체는 말이죠.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사람으로 향상일로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높은 세계에, 조금이라도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출가해서 다 스님이 될 수 없지만 스님만큼이나 깨끗하고 아주 꼬장꼬장한 선비로 살아갈 수 있다면, 부패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공직을 행하더라도 그냥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내 사익을 취하지 않는 청백리의 정신으로 살고자 했던 선비 정신. 그리고 그걸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단죄해서 역사 속에서 평가를 받아라. 너 이 생에 욕심 부리고 잘 살았으면 역사의 속에서는 과보를 받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신. 결국 우리는 한국인의 정신은 향상일로와 수행정신, 수행자 정신 아니겠느냐. 육바라밀을 영원히 닦는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마지막으로 닦아나가는 과정에 조선조 유학자들의 정신 역시 불교 국가가 유교로 바뀌었다고 해서 불교의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원래 뿌리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면면이 이어졌던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그 예로 우리 이성락 선생님의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이라는 책에는 많은 초상화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일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연구와 너무나 재미난 역사적 사실들이 있으니까요. 그 예로 한 두 가지만 지금 가져왔어요. 태조 이성계 의진에 등장하는 작은 혹, 사마귀입니다. 이성락 선생의 저술에는 조선의 정직성과 솔직함을 증명하는 다양한 초상화 분석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흥미진진하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해본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 현존하는 어지는 제위 당시 제작된 것을 1409년 태종 10년 때 모사 다시 그렸어요. 1763년 영조 39년에 수리를 한 뒤에 1872년 고종 9년에 다시 모사한 것이라고 한다. 여러분 조선 초기에 그렸다가 여러 번 다시 그린 거죠. 이처럼 여러 차례 모사가 이루어졌기에 진본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러 차례 모사본이 제작되었어도 변함없이 원작의 사실성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웅변해 주는 증거가 바로 이마 오른쪽 눈썹 위에 그려져 있는 작은 혹, 사마귀이다. 개국군주의 얼굴에 혹을 저렇게 그려 넣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피부과 의사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태조가 동의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임금의 어진 초상화들도 별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872년도에 그렸던 태조 이성계의 어진 가운데 이 얼굴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국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했으면 얼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돼 있는 이 이성락 선생님 책에 있는 부분을 스캔한 거예요. 여기 뭐 혹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마귀 자국이 있어요. 이 앞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조선을 개국했는 왕이에요. 그러면 그 1872년도까지 그걸 다시 그리는데 구태여 이 사마귀 이 혹을 그려 넣어야 되나요? 이 정도 안 그려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거의 이성계 얼굴에 태조 이성계 얼굴에 이 근사하다고 너무나 맞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마귀까지 그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대로의 얼굴이었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태조 이성계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했다는 거예요. 이 사마귀까지 다 그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털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게 지금 왕조실록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털 하나만 틀려도 그 사람이 아니다. 이랬으니까 원칙이 조성조 500년을 흐르는 원칙이었어요. 이성계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추사 김정희에 대한 거예요. 추사 김정희 초상화에 등장하는 천연두. 추사 김정희의 초상화는 사후 반년 뒤에 조정에서 이 관작을 회복한다는 명이 내린 뒤에야 절친이었던 권동인이 당대 최고의 화원 이한철이라는 분이 아주 그림이 유명하죠. 이분 초상화가 뭐 엄청납니다. 이한철에게 그리게 하여 영당에 모실 수 있게 된 작품이다. 여러분 추사라는 인물은 이분은 이렇게 초이선사한테 썼던 편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까다로웠던 분이에요. 그리고 깐깐했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분이 너무 최고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사 김정희가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중반에 여러분 해인사 가시면 추사의 그 20대 때 그 글이 남아 있어요. 아주 거의 정자로 썼어요. 아버지가 경상남도 관찰사였어요. 말하자면 지금 도지사예요, 도지사. 해인사가 있는 지역에 아버지가 도지사였어요. 근데 아들이 글씨를 너무 잘 써요. 그래서 거기에 막 상냥문이라든지 이런 글을 막 썼단 말이죠. 남아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경상남도 도지사였어요. 관찰사에서 중국의 청나라에 갈 때 아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천재잖아요. 추사가 천재예요. 글씨는 얼마나 잘 씁니까? 명필이잖아요.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완원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여기서 이제 완당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거로 추정하죠. 이 조선의 완원이 되겠다. 이 완원이라는 인물은 당대 최고의 중국 학자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중국학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사고전서라는 게 있어요. 사고전서. 사고전서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경사자집이거든요. 근데 사고전서는 경사자집이니까 경전과 역사와 제자서와 이게 문집을 총한 게 이게 경사자집을 사부라고 하는데, 이걸 사고를 전체로 청나라에서 말이죠.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요. 근데 이 한족의 이 선비들을 전체를 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 프로젝트에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에 있는 책들을 다 한번 정리해봐라.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책을 다 만들어주겠다. 한족의 역사를 다 정리해 준다는데 한족 선비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이 청나라 황제들은 대단히 머리가 좋았어요. 역대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봐라. 이래가지고 사고전서를 만들어요. 역대 책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럼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완원이라는 인물은 뭐 했냐면 이 사고전서를 말이죠. 전체 책이 쫙 있으면 목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 목록. 1권부터 무슨 책이 다 있다. 근데 이 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총목이라고 하는 걸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 목록이 있을 텐데 총목 제요를 썼어요. 사고전서 총목 제요라고 해서 이 책은 어떤 책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A4 반장 정도, 길어야 한 페이지 정도.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딱 써놓는 거를 완원이 했어요. 근데 그럼 그 책들을 다 읽어봐야 되거나 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엄청난 대학자죠. 사고정서 총목제요를 썼던 인물이 이 완원인데, 이 중국의 청나라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완원과 만났는데 추사가 말이죠. 이 완원에게 인정을 받아요. 20대 때. 그래서 추사가 가는데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돌아오는데 만찬을 파티를 열어준 거죠. 그리고 막 시를 서로 주고받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추사는 중국의 엄청난 많은 대가들과 인연을 맺고 자기가 저 한나라에 있었던 그 장안에 있었던 그 한나라 때 그 비석들, 탁본들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한나라 때 비석에 있는 그 엄청난 서예가들의 그 비문들을 다 구입한 것도 아니죠. 보내준 거죠. 그 탁본을 보고 그걸 다 연습할 수 있었다 그래요. 한비 305개가 한나라 비석 305개 내 손 안에 있소이다예요. 추사가. 그걸 내가 이 벼루를 8개를 구멍을 낼 정도로 내가 그걸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국의 최고의 비석들, 거기에 있는 서체가 내 손 안에 다 있다. 이게 추사였어요.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이렇게 잘나게 되면 질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질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의 사내의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의 질투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지금 추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질투를 당했겠어요. 결국 귀양 갔잖아요. 제주도에서 귀양 가서 추사체가 나온 겁니다. 힘이 다 빠지고 인생의 모든 고락을 다 맛보고 거의 이제 불교의 선비에서 참선하는 선사가 돼가지고 초이차를 마시면서 거기에서 정말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거기서 나온 거가 이제 바로 추사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사후에도 말이죠.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조정해서 다시 이 사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추사는 살아있을 때 국가에서 초상화를 그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 권돈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추사의 친구잖아요. 절친이에요. 영의정을 지냈는. 권돈인이 아니었으면 아마 사형당했을 겁니다. 거의 사약이 내려졌을 거라고 봐요. 절친 권돈인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게 이 조정에서 관작을 회복해 준다. 말하자면 이제 이 명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대 최고의 화원 이한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최고의 화원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해라. 그래서 그 전에 초상화를 그려놨던 거를 토대로 이한철이 그려서 영당에 모실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또 국가에서 그려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추사의 초상화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그리겠죠. 근데 조선의 초상화 중에서 엷은 미소를 띤 초상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인자하고 은은함을 표현한 글작품을 그리면서 이한철이 말이죠. 손님병이라고 이름으로 불렀던 천연두 흉터를 함께 그려놓았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여러분, 추사가 천연두 꼼보 자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추사의 은은한 미소인데 말이죠. 여러분, 조선의 초상화가 당대의 것이 남아있다면 거의 얼굴이 진짜 사진 찍은 것처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사가 얼굴이 어때요? 아주 우락부락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정말 추사 젊었을 때 굉장히 요즘 같으면 막 연예인 뺨칠 정도로 그런 좋은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가지고도 이 정도라면 그렇죠? 은은하고 말하자면 참 훈남이었어요. 아주 그 멋있는 얼굴이. 근데 이쪽 부분에 말이죠. 천연두. 저도 이 꼼보 자국 있거든요. 머리 쪽에. 꼼보 자국이 얼굴에 남아있던 거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명예회복이 돼서 그리는데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추사 얼굴에 굳이 천연두 자국을 그려낼 필요가 있나요? 조선조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그림을 보면 천연두를 심하게 앓은 것도 아니고 병마가 살짝 스쳐 지나간 흉터 이것만 죽은 이를 추모하면서 그림에 굳이 마마 자국을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추사를 본 적 없는 후손들은 이러한 사실적 묘사로 인해 더욱 실제에 가까운 그의 모습을 접하게 되었으니 이쯤 되면 과연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었음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추사 눈썹이라든지 이 보시면 눈썹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여기 눈썹이 이렇게만 있어요. 이렇게 짧게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여러분, 눈썹이 말이죠. 이게 길게 많이 있지 않으면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눈썹이 이렇게 작게 딱 있으면 한성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버럭한다, 이게 짜증 잘 낸다. 추사가 말이죠. 초이선사한테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막 투덜대요. 막 차를 왜 안 보내주느냐 그러고 아주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습니다. 이 관상학적으로 이 눈썹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훈남이잖아요. 아주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얼굴 아니에요. 나는 내 갈 길을 간다예요. 귀양 갈지언정 나는 할 말하고 나 그렇게 더티하게 살지 않아. 이런 어떤 그 추사의 그런 모습이 은은하지만 그런 강직함이 분명히 있어. 코가 딱 서 있어가지고 이 자기의 그 의지를 쉽게 꺾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얼굴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마 자국, 여기 꼼보 자국 조금씩 다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세계 미술사에서 우리 한국 초상화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사실성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초상화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이성락 선생의 책에서는 상세히 소개해주고 있다. 서양 초상화에는 피부 병변이 예상보다 적게 나타난다고 한다. 드물게도 셰익스피어의 초상화 코끝 부위에 작은 혹이 보이는 정도만 있을 뿐 대체로 서양의 초상화는 과시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서양화는 말이죠. 초상화는 좀 과시한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것보다 더 좀 멋있게, 더 나았게
이렇게 과시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셰익스피어는 예외적으로 그냥 얼굴에 작은 코끝에 작은 혹이 보이는 정도가 있다 그래요. 동양 초상화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초상화에서도 당시에 보편적인 질병이 있었던 천연두 흉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장과 숭배의 화풍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게 숭배예요. 숭배, 과장. 이게 중국의 이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중국 초상화는 그 사람 실물보다 그냥 아주 다르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아예 다르게 그려버려요. 그래서 일본 초상화의 경우에도 고승의 초상화를 제외하면 피부 병변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인위적인 채색이 화면을 지배해 왔다 그래요. 인위적입니다. 인위적.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 보면 그 진영이 있잖아요. 오래된 조선시대 때 진영 보면 이제 얼굴이 나오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그려줘서 이 전문 화가가 와서 그림을 직접 그리고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얼굴과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뭐 상상해서 그 후대에 직접 얼굴을 뵙지 않고 그림을 그린 형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우리 사찰 안에서도 초상화를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진실되게 그린 형태도 있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한 분을 그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좀 그 추정이 되겠죠. 그죠? 추정의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은 말이죠. 일본은 거의 인위적인 채색을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예를 조금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주원장 초상화가 있어요. 주원장 초상화가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있는데 아주 멋있게 풍채가 늠름하고 말이죠. 주원장 초상화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천연두도 있었고 치명적인 질병도 있었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에 그런 피부 병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원장 초상화의 그 공식적인 초상화 말고 다른 형태의 초상화가 남아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턱이 유달리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얼굴에는 막 점들이 막 찍혀 있는 다른 유형의 초상화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주원장 아니었겠느냐. 이 천연두를 알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못생긴 얼굴 초상화에는 천연두 자국이 그대로 등장한다 그래요. 근데 중국은 정식 그 초상화는 말이죠. 그거를 전혀 그려놓지 않은 아주 숭배의 가풍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아주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얼굴 하얗게 돼 있고요. 초상화 보면은 그 이성락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은 임상학적으로 간암 내지는 뭐 간경변, 간질환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초상화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냥 하얗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일본의 그 고다이지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가 있고요. 그리고 교토대학교 박물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초상화가 남아져 있거든요. 17세기께.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만성 간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이 된대요. 근데 실제와 다르게 얼굴이 그냥 하얗게 돼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초상화에는 말이죠.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황달, 뭐 흑색 황달,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얼굴의 병변들이 그대로 초상화에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일본 초상화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초상화는 대부분 인위적인 면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성락 선생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이성락 선생님이 이 피부병의 질환적인 현상을 보고서 초상화를 감별해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초상화인지 손자 초상화인지 구분 못하는 두 개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 하면은 이채라는 분하고 이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손자가 이채고요.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재예요. 근데 초상화가 하나는 젊고 하나는 좀 늙은 분의 초상화인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 초상이라고 전해질 전자 전이재 초상이라고 하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그 초상화하고 그다음에
이체 초상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이게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이 두 그림이 이체와 이제 이 할아버지와 손자 초상이 맞느냐 어떠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성락 선생님이 이 초상화에 대한 연구가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병과 그분의 어떤 점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것들을 다 그려놨다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같은 부위에 이 귀 옆쪽에 말이죠. 같은 부위에 똑같은 피부 병변이 있어요. 하나는 젊은 초상화, 하나는 나이 드신 초상화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같은 분의 초상화가 조금 젊을 때 그린 거와 조금 나이 들어서 그린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분의 초상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부위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똑같은 병증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그 정조 임금 때에 최고의 명재상이 최재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최재공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조 시대 때 우리나라 문화를 부흥하고 하는데 아주 정조를 도와서 최고의 역할을 했던 최재공이라는 최고의 재상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눈이 사시였거든요. 그대로 그려져 있다.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우리 이 조선시대 때의 이런 엄청난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양한 초상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백반증 같이 얼굴 하얀 부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 있는 그런 초상화. 그 다음에 이 그 눈을 한쪽 잃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다니셨던 그런 강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초상화. 매천 황현이라고 하는 분 이 사진에 보면은 실제로 눈이 좀 사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시를 그대로 또 그려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껴서 그리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이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을 무시하지 말라. 유독 조선의 초상화에서만 500년이 넘도록 화려함 없이 담백하고 꾸밈 없이 소박하며 욕심이 없이 정직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표현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세계 미술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면모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한다. 이성락 선생은 다른 문화가 있을 뿐 좋거나 나쁜 문화는 없다라는 구절로 책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욱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시금 새롭게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늘 반가운 체험이다. 우리의 옛것에서도 이렇게 배울 것이 많으니 과연 학해무변이라 할 만하다. 타너 스님이 자주 쓰신 말씀입니다. 배움의 바다에는 끝이 없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속에서 엄청난 많이 배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시대의 초상화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정치인들, 그다음에 기업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그다음에 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정직한가? 우리는 진실된가? 역사를 바로 쓰고 있느냐? 나의 이로움 때문에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타너 스님이 한번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말고 다른 말들을 이렇게 기자가 써가지고 했더니 타너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록할 기자 기자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된다. 당신은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기자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그대는 버릴 기자 기자냐? 버릴 기자 기자냐?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대로를 버리는 기자냐? 아니면은 굶주릴 기자 기자냐? 그대는 배고픈 사람이냐? 이 글을 써서 누구한테 얻어먹어야 되느냐? 왜 역사를 왜곡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타너 스님이 엄청나게 냉혹하게 얘기했어요. 버릴 기자 기자냐? 이런 얘기하고 하시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좌사 우사가 있었어요. 그 임금이 막 욕을 하면 그대로 적어요. 역사에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을. 그랬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입니다. 현대 우리 한국인들은 과연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진실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도 내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에 남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팩트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로 살 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정화를 할 수 있고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의 초상화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기록의 어떤 그 정확한 정직한 우리 선비 정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정신문명 속에 이런 엄청난 아주 정밀하고 깔끔하고 청백한 우리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가 세계로 펼쳐질 수 있게 만든 근원적인 힘이었다. 정확한 묘사와 정직한 기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면서 한국학 에세이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